여야가 영수회담과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수회담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힘은 진정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광복절 특별복권 가능성이 높아지자 여야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은 여야 협치의 구심점이 될 거라고 밝혔고 민주당도 환영할 일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회 과방위가 야당 주도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의결 과정을 검토하기 위한 1차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여야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불출석 문제와 이사 선임의 적법성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저격. 주식시장 폭락을 계기로 정치권의 금투세 폐지론이 재점화됐습니다. 정부 여당의 금투세 폐지 압박에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야당은 어떻게 대응할지 금투세 공방의 쟁점과 전망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여야는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과 영수회담을 놓고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치권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특별복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정부 여당은 야당 제안이 진정성이 없다며 국회 정상화와 여야 대표 간 회담이 우선이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처럼 정부 여당이 수용하기 힘든 쟁점 법안과 탄핵안을 밀어붙이면서 영수회담부터 해야 한다는 건 생떼란 겁니다. 민주당이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며 구명로비 의혹을 고리로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한 걸 두고도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튿날 대통령의 배우자를 수사 대상에 올린 더욱 개혁된 법안을 발의한 것만 보더라도 여전히 정쟁과 공세라는 정략을 놓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이 먼저라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게 우선이라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대화가 이루어져야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야당들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들의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대화하고 협력하자고 하면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민생협력의 진정성이 있다면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도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이든 뭐든 안을 내놔야 협상을 할 수 있다며 압박했습니다. 한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광복절 특별 복권 가능성이 나온 걸 두고 정치권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여야 협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환영할 일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당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세론 속에서 당의 다양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거란 기류와 함께 야권의 분열을 노린 복권이 아니냐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첫 번째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야는 2인 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정당성에 대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강민재 기자입니다. 과방위가 이른바 방송장악 관련 첫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한 절차가 적법했는지 따져보겠다는 야당 주도로 소집된 자리입니다. 채택된 29명의 증인 중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등 핵심 증인 16명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야당은 불법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무조건적 보이콧을 하는 방통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이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오늘 청문회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처벌이 두려운 것입니까?
여당은 청문회 개최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사진 임명 효력이 법원에서 정지된 만큼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오는 26일까지 정쟁용 장외 청문회는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인 체제의 위법성이나 절차의 심의 과정의 생략에 대해서도 26일 날 판단이 나올 겁니다. 중간 과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행위라고 생각되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규정과 판례가 없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여당과 전례 없는 졸속 처리로서 명백한 불법이라는 야당이 충돌했습니다. 현행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 선임 절차가 없기 때문에 방통위 의결로서 선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논의하여 정한 진행 과정이 위법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날 이루어진 일도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엉망진창으로 벌어졌는지 간단하게 비교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사 선임 과정에서 불법성이나 문제는 없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오는 14일과 21일에도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가 추가로 열리는 가운데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2차 청문회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22대 국회 들어 아직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이 없는 가운데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았습니다. 통과가 예상되는 법안들을 김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여야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통과가 유력해진 구하라법과 간호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 일명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했지만 결국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 요건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21대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간호 문구를 삭제한 법안이 복지위에 상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도체 특별법도 협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세 분이 내신 법안을 취합 조정해서 반도체 특별법을 저희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동진, 박수영, 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묶어 추진할 예정인데 대통령 직속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주당도 반도체 지원법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앞서 김태년 의원이 반도체 지원법을 발의한 가운데 어제 이현주 의원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반도체의 기술 경쟁력 확보, 그리고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보조금, 금융, 투자세 공제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 밖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범죄 피해자가 사망할 시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 인재 육성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도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통과가 유력한 법안입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김동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 주제부터 바로 살펴볼까요? 네, 국회의 봄. 영화 제목이 좀 생각이 나네. 서울의 봄이 있었는데 좀 어떤 내용일까요? 네, 국회의 봄 하면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네. 이상기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부제로 한번 민생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좀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민생, 국회의 봄. 요새 이제 좀 그 민생 법안부터 좀 처리하자 이런 여야 간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이렇게 싸늘하고 이렇게 서늘했던 그런 그 분위기가 좀 이렇게 해빙의 뭐 분위기 좀 따뜻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짚으셨는데요. 이번 한 주는 이제 정쟁과 또 대치 국면으로 치닫았던 22대 국회에 모처럼 대화와 협치의 바람이 불었던 한 주였습니다. 보통 새로운 국회가 시작이 되면 원구성 이후에는 여야가 이제 민생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법안 처리에 좀 힘을 쏟는 경향이 있었는데, 하지만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정말 살얼음판이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에 쟁점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또 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 야당 단독 처리, 또 이후에는 재의결이 반복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 대화의 물꼬를 튼 건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감면이었습니다. 이번 지난달부터 매우 더웠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먼저 야당의 협의를 제안을 했고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즉각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 바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취임 인사차 민주당 진정책위 의장을 예방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야 정책위 의장 회동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야는 모두 8월 국회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자 이렇게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어서 다음 날 또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가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도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과 진료 지원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도 처리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한 주 국회를 좀 정리해 보면 여야 이견이 없는 쟁점 법안이 아닌 민생 법안들은 최대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서 8월 국회에서 처리하자. 여야가 이렇게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여야가 모처럼 이렇게 소통과 대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국민들도 지금 기대를 이제 많이 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뢰밭. 네. 좀 이렇게 앞에 그 첫 번째 키워드하고는 국회 봄과는 좀 그 상반된 내용일 것 같네요. 네, 어떤 맞습니다. 뜻인가요? 국회 봄, 네. 근데 또 지뢰밭이다. 네. 뭔가 협치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아직도 좀 이렇게 폭탄이 남아있다 이런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여야가 이제 대화에 나서고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모처럼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도 지금 만들어지는 분위기인데 하지만 여전히 곳곳이 지뢰밭이 있기는 합니다. 민주당이 어제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했는데요. 첫 번째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폐기가 됐고 또 22대 국회 첫 법안이었던 해병대원 특검 법안이 또 폐기가 됐습니다. 재의결이 네. 되지 못했거든요. 여기에 이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문구에 김건희 여사를 올렸고 또 방송사법은 현재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 시기만 남은 상황입니다. 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회가 다시 냉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 영수회담 또 이 문제도 있고요.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두고도 여야가 의견을 좀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회 봄이 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국회 봄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지뢰밭. 아직 진정한 봄이 오지는 않았다는 상징인 것 같네요. 네, 아직도 찬바람이 불어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이 찬바람을 좀 막아내야 되는데 여야가 좀 그런 분위기를 따뜻한 분위기를 좀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보죠. 네, 청문회, 국회, 청문회가 좀 많이 있어요. 네, 신동진 앵커한테 한번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5자 토크를 많이 하는데 네. 22대 국회를 5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좀 답해 보시겠습니까? 청문회도 많이 열리고 있는데 저는 그 필리버스터 때문에 저희 그 국회 방송, 저희 그 뉴스 프로그램이 많이 결방을 했거든요. 네. 최근에 보면 국회 방송에서 계속 무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네. 필리버스터를 5글자로 다시 바꾸면 무제한 토론, 역시 5자가 똑같이 그러네요. 되는데 근데 그걸 이제 좀 떠나서 네. 제가 본 22대 국회는 키워드에서도 좀 제시를 해봤지만 청문회 국회입니다.
지난 21대 국회까지와는 달리 22대 국회는 시작한 지 이제 2달이 넘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지금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단 인사청문회는 제외를 하고 22대 국회가 열리고 원구성 합의가 안 됐을 때 야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상임위에서 업무보고에 불참하는 국무위원 출석을 위해서 입법청문회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야당 주도로 진행된 현안 청문회를 보면 네. 해병대원 특검법, 노란봉투법 개정안 입법청문회 등 무려 7건이나 됩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도 2차례나 있었는데요. 여기에 또 상임위를 좀 보면 과방위는 연일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열렸었는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례적으로 사흘간 실시가 됐습니다. 아주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네. 보통 장관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정도 하고요. 국무총리가 이틀 정도 하거든요. 근데 사흘을 했고요. 여기에 오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가 열렸는데 앞으로 또 2차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총 3차례에 걸쳐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는 다음 주 14일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리고 다음 주는 아마 청문회 주간이 될 것 같은데요. 복지위와 교육위는 16일 의대 증원 청문회를 함께 실시합니다. 또 행안위는 어제 여당의 이제 강력한 반발 속에서도 20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청문회는 위원회 의결로 열 수가 있는데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현안 청문회가 계속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잘 못 들어봤던 그런 이름의 청문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법 청문회, 또 탄핵 청원 청문회, 의대 정원 청문회는 뭐 현안이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아무래도 그 여당이나 정부 측에서 협조하지 않는 부분, 좀 의혹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국정조사나 아니면 국정감사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가기에는 또 의결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러면 위원회 의결로 할 수 있는 것은 네. 청문회거든요. 또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현재 상임위는 수적 우위가 야당이 아주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들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청문회를 하겠다 하지만 국민의힘 여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청문회 부당함을 또 알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 청문회 국회까지 살펴봤습니다. 김동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여야는 대규모 정산 지원 사태 주된 원인으로 통신 판매 중개자가 자의적으로 정한 대금 정산 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매 확정 날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했고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구매 확정 날짜부터 7일, 배송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여야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질 공방을 벌였습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가 위장 전입과 아들의 마약류 흡입 의혹을 은폐하려 했고 후보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안을 아들의 질병으로 덮으려 했다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당하게 인정받은 병역 면제 판정에 대해서 병원 기록 일부를 교묘하게 발췌하고 왜곡함으로써 후보자 가족을 공격했다며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인사청문회 금도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조사하던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또다시 정권 외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정쟁화하려 한다며 철저한 조사는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정치 공세는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고인이 해당 사건을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묵살됐다며 해당 사건을 권력농단으로 규정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규탄하며 임명 철회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관장이 3.1운동과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등 친일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 관장 임명을 유지한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강제 동원된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사도광산은 지난달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위원국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면서 세계문화유산이 된 건데요.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다음 날 일본은 사도섬에 있는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노동자와 관련한 자료를 전시했는데요. 강제 동원 사실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안을 두고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 동원이라는 진실을 은폐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범야권에서는 한국 정부의 외교 노선을 비판했는데요.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등재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외교부가 철저하게 진실을 숨기고 일본의 입장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데 협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는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도 굉장히 외교적인 참사라고 보여지거든요. 강제 동원이 빠진다는 거는 일본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죠. 일본 내에서는 상식이 돼버렸습니다. 강제로 일하게 된 것을 표기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9년째 약속을 안 지키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는 일본 측과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을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굴욕 외교 협상 실패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양국 협상과 관련해 일본이 강제 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현지에 상설 전시를 하는 방안 등을 타진해서 한국이 이를 최종적으로 수용했다고 보도하면서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사도광산 등재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했었죠. 전체 역사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는 한 등재 동의하기 어렵다는 기본 입장으로 일본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역사가 잘 반영이 돼야 등재에 동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양국이 강제가 명시적으로 표기되는 형태가 아닌 강제성이 드러나는 선에서 합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례적으로 외교 사안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를 용인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고 양국의 외교 협상 과정과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한 건데요. 정치권에서도 정부 대응을 비판하며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을 향해서 저자세를 취한 정부가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외교부 장관을 초치해서 추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실제 향토박물관 그 안에 조선인 노동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강제 노동이 아니죠. 오히려 조선인들이 돈을 벌러 사도광산에 왔기 때문에 역으로 일본이 조선인들에 대해서 배려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마땅히 이와 관련된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전체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해제 운동을 유네스코에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네스코에서 약속, 즉 유네스코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나라의 세계유산은 해제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외교부가 어떤 외교적 실리를 계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갔어야 된다. 만약에 그게 협상 과정에서 그걸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했다면 외교부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 외교부 장관은 조치를 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거냐. 그리고 왜 우리가 그 강제라는 표현을 그냥 수용을 했던 것이냐라는 부분을 뭐 계속 추궁을 하고. 광복절인 오는 15일 야당 의원들은 사도광산이 있는 일본 니가타현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사도광산 전시 내용에 조선인 강제 노역 사실 적시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현재 강제 노동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명부를 공개하라는 우리의 요구도 외면하고 있는데요. 결국 일본이 사도광산에 세계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 우리에게 약속한 조선인 노동자 추도식 개최 부분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한일 양국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광복절 대일 메시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9년 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이 했던 헛된 약속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이번에야말로 우리 정부의 단호함과 경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저희 3주 만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국회 방송이 또 필리버스터를 또 생중계하다 보니까 또 시청자분들께 또 중계를 내보내다 보니까 저희 코너가 또 결방을 했는데 아유, 그동안 좀 별일 없으셨습니까? 네, 출연 못해서 다소 좀 아쉽기도 했고 국회 상황이 뭐 좋게 돌아가서 저희가 그걸 중계하느라고 하면은 덜 그럴 텐데 이게 워낙 강대강 국면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도 출연이 이제 좀 지연되면서 또 여러모로 아쉬웠습니다. 네, 저도 장 변호사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도 뭐 법안 발의를 했을 때 민주당이 단독으로 뭐 발의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 계속적으로 필리버스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께서도 많이 실망을 하고 계실 것이고 저희 코너도 앞으로도 또 이제 뭐 징검다리처럼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코너 요일을 좀 옮겨야 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어찌됐든 그 사이에 또 국내 주식시장 폭락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론이 재부상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회 금투세 폐지 논의를 요구한 가운데 여당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야당은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투세 공방 쟁점과 전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정부 여당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주식 폭락에다가 금투세까지 겹치면 이게 퍼펙트 스톰이다. 이에 또 야당은 여야 합의로 이미 통과를 시켜놓고 두 번이나 유예를 했다. 또 시행도 안 했는데 증시 폭락한다는 이야기는 가짜 뉴스다. 자,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폐지 공방 어떤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할지 먼저 우리 장 변호사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최근에 주식이 사실상 대폭락했죠.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했는데 이거 좀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느닷없이 금투세를 갖고 오는 건 저는 어느 도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도입됐다면 그래서 주식이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다면 그럴 수 있는데 도입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원인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도입하지 않았으니까 떨어진 거 아니냐. 이게 더 논리에는 부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 일단 고용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이게 호황기를 누렸기 때문에 상당히 고용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전 세계적인 기관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AI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랬을 때 경제의 어떤 악화가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여러 지표들만으로도 그냥 팔자세로 그냥 돌입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제 진정세에 다시 접어들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걸 금투세란 연동지어서 이야기하는 건 저는 그거야말로 파퓰리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과세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도 모든 소득이 아니라 1년에 5천만 원 이상을 벌면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무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의 국민의힘도 이 법안의 도입에 찬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유예가 됐죠. 그리고 이걸 아예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개미 투자자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세계적인 기관 투자자들도 들어있고 해외 투자자들도 있는데 대한민국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구나.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정책 일관성에도 시장에는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물론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손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도 입장 여러 개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완전히 유예하는 건 반대 입장이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에 있어서도 그 안전성과 변동성 같은 것들이 뭐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오늘 금투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번 주 월요일에 정말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굉장히 증시가 폭락하는 상황이 있었죠. 저도 개미 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그날 진짜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월요일에 폭락했었던 이유는 미국에서의 경기 지표들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어떤 실업률의 증가라든지 그리고 중동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증시는 9시에 열려요. 오전 9시에. 근데 9시가 되기 전에 정부에서 오늘 24시간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걸 먼저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뭔가 있나 보다. 이제 막 걱정스러운 마음에 9시 넘어서 한번 이렇게 주식 앱을 켜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것이죠. 충격적이었죠.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국가인데 이렇게 미국에서의 경기라는 것이 대한민국, 미국, 뭐 일본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의 그 주식 그 회사들의 가치가 다른 미국이라든지 해외의 그 기업들의 가치보다 좀 낮게 평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 다른 나라들의 그 주식 시장이 좀 상승세를 가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은 삼전은 도대체 10만 전자 언제 가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2년 전 계셨는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한국이 상승은 천천히 되는데 월요일 날 봤던 것처럼 하락폭은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동안에 밸류업 이야기를 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도 폐지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에서 기본적인 방침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에 대폭락장에 오다 보니까 이 이슈가 다시 한번 지금 되고 있는 것인데 월요일이 되기 전에 이미 사실 이재명 대표도 그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 현행 연 5천만 원 1억으로 올리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좀 협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마침 월요일에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월요일 폭락장 때문에 금융투자 소득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좀 저는 맞지 않는 부분이고 원래 이 이야기가 논점이 되고 또 시행이 25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 맞아요. 근데 마침 월요일에 있었던 이 대폭락장에 있어서 이슈가 됐는데 지금 뭐 여야 대표 간에 먼저 협의를 하자, 이야기를 하자라고 한동훈 대표는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아직 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는 뭐 그래도 근시일 내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지금 야당 측에서는 그 좀 내부적으로 이견이 좀 있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동훈 대표가 그 당대표끼리 토론을 좀 하자 아니면 원하는 사람이 나와서 좀 토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민주당 측에서도 빨리 좀 그 당론을 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민주당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작업 중에 있고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대표가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제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회계사 출신이다 보니까 금감원에 이제 근무 경력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많은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있는데 일단 전문가적 식견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과 민주당의 입장이 하나로 모아지는 건 다른 차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의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본인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걸 손을 보는 거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상당히 희망을 먹고 산다. 그래서 나도 1년에 5천만 원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과세를 하냐. 이런 문제의식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특히 뭐 MZ세대 개미 투자자들이 한국에 1,400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현실화한 투자자가 몇 %인가? 14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로 추산돼요.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장 주식을 보유한 비율로 하면 2.5%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수혜를 입는 대상자가 일반 개미 투자자일 것인가? 이 제도가 폐지됐을 때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정말 주식과 채권, 코인 등으로 많은 소득을 올릴 때 5천만 원은 일반 웬만한 직장인들 연봉 수준입니다. 거기에 과세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게 맞을 것인지 일부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다. 주식시장이 축소될 것이다.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저감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다 이런 양도소득세. 저희가 부동산 팔면 소득 차익이 발생하면은 세금 물리잖아요. 주식은 물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국가들은 다 세금을 물리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 시장만 유독 다르다는 이유, 그거는 근거가 될 수 없고요. 또 세원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금투세가 도입되면 2025년도에 향후 3년 정도 했을 때 4조 원의 수익이 있는데 이 정부 지금 세수 결손이 지난해 56조예요.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차용한 금액이 100조가 넘습니다. 지난해보다 먼저 이미 10조가 덜 거치고 있어요. 법인세 인하해줬기 때문이라고 지금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원 확보와 관련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텐데 당연히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과연 있는지 그냥 개미 투자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걸 유예하고 폐지한다? 이거는 이 정부가 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도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망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 민주당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입장 정리를 하는 건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 입에 뭔가 그 금투세 운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8일에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재명 대표 연임이 확정이 된다면 좀 그 논의가 좀 본격화가 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 세입 세출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그 11월쯤에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 금투세가 여야 협상 테이블에 과연 오를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협상 테이블은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당장 시행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관되게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블랙먼데이 이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가 이 금투세에 대해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로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개인 생각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뭐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게 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논의 테이블로 올라가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고 저는 이 부분이 일단 지금 여야 간에 너무 냉전 상태인데 하나의 대화의 물고 그리고 이것도 민생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거의 확정적이고 8월 18일이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거든요. 이제 한 열흘 정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된 이후에 한번 한동훈 대표와 직접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열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일단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다음으로는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들. 민주당에서도 과거에 뭐 박찬대 원내대표라든지 그리고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종부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상속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민생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고 계시는 국회의 상황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화와 토론이 시작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장 변호사님께서 지금 현재 그 5천만 원 이상을 그 소득을 버는 사람이 한 14만 명 정도다. 얼마 되지 않는다. 부자에 대한 감세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게 전체적인 어떠한 투자의 심리 위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금투세와 비슷한 개념으로 그 양도소득세 그 개념 그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40% 정도 주식이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어떠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심리를 굉장히 억누르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금투세에 대해서 정부에서 폐지한다는 입장이 있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일단 하자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법안의 문구 같은 것도 좀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그 법안 문구에 있어서는 개인만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법인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이런 데들은 금투세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억 원 이하로 수입이 올라갔을 때는 10% 그리고 2억 원이 초과했을 때 20%. 네. 거죠? 네. 그 정도의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개인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만 넘어가도 20%의 세율을 지금 물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인을 누구나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정말 내가 부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5천만 원 이상 뭐 이 정도의 소득을 올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법인을 만들어서 우회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법인 전환을 많이 하죠. 예, 네.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법안 자체도 굉장히 좀 허술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뭐 논의 테이블로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해도 이런 구체적인 문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한동훈 대표가 뭐 박찬대 원내대표 나와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뭐 할 얘기가 금투세밖에 없냐 이렇게 하면서 좀 회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네. 이게 이재명 대표 이제 곧 아마 당대표 다시 연임하면은 그때 논의가 장이 열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금투세를 넘어서 전반적인 민생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자리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마무리 정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금투세라는 게 대상자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위축된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한 경제 전문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당장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은 이제 위축 심리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주식에 대한 투자가 잠시 저조할 수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장기화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라는 건 이 기업의 어떤 체질, 전망 그리고 어떤 기업의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이라서 내가 세금을 낸다라는 그것만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아예 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진단하는 건 조금 나아간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이 이슈를 이재명 전 대표가 꺼낸 건 중도 확장과도 맞물려 있는데 일단 어떤 금융 정책, 세제 정책을 이념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어떤 현실적인 토대 위에서 필요한지와 관련해서 이미 저는 사회적 논의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유예하거나 뒷걸음질 치게 한다면 그것이 또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면 이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의 이탈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금투세가 여당이 야당을 압박하는 무기라면 야당의 무기는 해병대원 특검법입니다.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한동훈 대표에게 공약이었던 제3자 특검법 빨리 발의해라. 용산 눈치 보고 있냐 이렇게 공세를 펼쳤습니다. 당 내부에 반대 기류가 있는데 이 속에서 어떤 답이든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한동훈 대표. 과연 정말 이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자, 먼저 강전혜 변호사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민주당에서 이미 세 번째 법안을 발의를 한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발의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면은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나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재명 이제 전 대표지만 곧 연임이 될 테니까요. 네. 이재명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라는 또 의견을 이미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제3자 추천 특검을 발의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거짓말쟁이로 알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아까 금투세 문제도 그렇고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약간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은 민주당 쪽의 사정인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 이야기한 것이 제3자 추천 특검을 이제 발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어디서 질문을 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당대표로서 어떤 국민이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주당의 공세와는 상관없이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 그리고 당의 입지를 생각을 했을 때 이거는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당내에서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고 이제 몇몇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나가서 이건 원내대표가 할 일이다라는 형태의 이야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전 국민 앞에서 일단 공수처 수사 지켜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미진하면 내가 특검 요청하겠다 얘기하셨던 부분 그게 있어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서 특검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서 저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대통령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든지 아니면 조금 더 그 유연하게 일단은 공수처 수사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은 기다려보는 형태로 국민들께 본인의 입장을 설명을 하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가 최근에 우려와는 달리 좀 화기해져 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인선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당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이 제3자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독대해서 결정을 좀 내려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도 실익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야당 측이 볼 때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한 직후에 우린 더 강한 특검법 발의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강하다는 게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차원보다는요. 국회 청문회 등 과정을 통해서 아니 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에 나섰지? 그랬는데 보니까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라는 사람이 구명에 본인이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빠 동생 하는 사이라는 이런 진술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고 이 퍼즐 하나를 다 들여다보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정말 한동훈 대표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본인이 출사표 던졌을 때 했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물론 녹록지 않은 과정일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당시 후보가 왜 당원들 그리고 민심 선택을 받았습니까? 대통령과 상징적으로 거리두기를 했던 게 최상병 특검법을 안 받을 도리가 없다라는 본인의 선언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공수처 수사를 지렛대로 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보고하겠다는 그런 입장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본인은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원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특검법안 발의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뒤로 후퇴한 거다. 타락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정치적인 정도로 보이지 않아요.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분류되는 장동혁 최고위원. 이거는 민주당에서 허접한 안을 냈다라고 하는데요. 허접한 안인지 타락 안인지 그렇게 말로 싸울 게 아니라 본인들이 내십시오. 왜냐하면 법안이란 건 양당에서 내면 그걸 가지고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무 액션도 법적으로는 취하지 않으면서 그냥 민주당 안을 비판만 하는 거,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이 사실상 이거는 공연불로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당에서도 김민전 최고 그리고 김재현 최고 당신이 우리의 원내사령탑은 아니지 않느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왜 그런 입장을 내느냐. 그건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선 가도에도 어떤 본인의 어떤 그 기회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돌파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본인이 심지어 약속까지 했는데 지금 딴 말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께 비친다. 이건 정치력의 한계구나. 검사 출신 어떤 정치인이 이 정도 역량밖에 보여주지 못하는구나. 대통령과 상당히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죠. 본인한테 상당한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방향성은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사기 탄핵 TF라는 걸 만들었어요. 사기 탄핵 TF요? 예, 지금 장동혁 의원을 단장으로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탄핵을 이야기를 하면서 공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방어적인 모습들만 보이고 있다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겠다. 그러면서 본인들도 어떤 제보자에게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방어를 넘어서서 공격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의 소리와 관련한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김규현 변호사라는 사람이 JTBC에 보도를 하게 된 그 과정들 그리고 지금 이 과정에 있어서 장경태 의원과의 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미 녹취 같은 것이 공수처가 확보를 한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 의혹들에 대해서 파헤쳐야 되는 부분이 점점 생기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기 탄핵 TF라는 것을 최근 만들었는데 이 TF를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만들었다는 것이 이제는 본인들이 어떤 공격적으로 앞으로 뭔가를 더 나아가겠다라는 모습을 저는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지금 속도 조절은 하고 있지만 곧 좀 아마 입장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의 독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논제가 하나 남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2분
안쪽으로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음 주 8.15 광복절 경축사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3.1절 경축사에 이어서 이번에도 한일 관계보다는 통일 구상에 방점이 찍힐 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정작 뜨거운 이슈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인데요. 광복회는 대통령 오찬을 거절했고 야당도 규탄대를 열기로 했습니다. 8.15 광복절과 뉴라이트 논쟁. 자, 이건 먼저 장유미 변호사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합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 임명하셨죠. 이제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광복이 45년 8월 15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란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8년도에 사실상 광복이 됐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 신민, 일본 식민지의 신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분은 어떤 공직을 가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에 앉힐 수가 있습니까? 이종찬 광복회장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는 일본 밀정에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이 되면 되겠습니까? 독립기념관의 또 다른 이사는 우리가 강제 수탈을 당한 적이 없다. 정식 수출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위안부를 없었던 사실로 지워버리고 독도에 대해서도 한국의 주권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책을 쓴 사람들이 이런 관련 기관에 앉아 있어요. 이걸 국민들이 뭐라고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친일파다. 저는 묻어놓고 따지지도 않고 이 정부를 친일파라고 비판하는 건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황들이 이런 비판을 자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독립기념관장이 본인이 뉴라이트라는 얘기를 민주당으로부터 처음 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백선엽 장군에 대한 존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6.25에 있어서의 영웅이고 그리고 한미 동맹에 있어서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948년 건국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언론을 보니까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1919년에 임시정부가 시작이 되어서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완성됐다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98년에 광복절 기념사에서 50주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 2차례에 걸쳐서 역시 광복절 축사에서 그 48년을 기점으로 한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어떤 문제를 만들기 위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문제는 8월 8일에 이미 이분 임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청문회 대상이 아닌데 민주당에서 이분을 지금 청문회로 데리고 오던지 원래 청문회라는 개념이 없는 직이기 때문에 아니면 현안질의 형태로 이렇게 출석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모든 것을 다 국회로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지금 인사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검사에 대한 부분들도 부르겠다 이야기하고 있고 앞서 탄핵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제3자 특검도 지금 최혜병 특검에 관련해서도 대상자를 늘리면서 김건희 여사까지 연결을 하면서 되게 상권 분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국회 안에서 거대 야당으로서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게 지금 이제 독립기념관장 이미 임기 시작됐는데 청문회 하겠다라고 하는 법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에 있어서도 저는 단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계실 것인지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여심저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렇게 비로소 두 분을 만나니까 한 주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그 여야 협치가 이어지면서 매주 두 분을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 노동위 부위원장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